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서 앞으로 공급 문제 심각하다. 이런 기사는 언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대감으로 분양을 안 하니까 그만큼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공급 절벽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부동산 쪽이 참 표현이 항상 절벽 아니면 폭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그럼 저 기사 쓸 때 분양으로 쓰면 절벽이고 착공으로 쓰면은 폭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요 바로 얼마 전에 이호석 이사님께서 모셔서 집값과 이 금리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셔갖고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배문성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고작 한 1, 2주 만에 지금 다시 광화문 오시는 건데 엄청 추워졌죠 갑자기. 그렇죠. 이게 오는 길에 되게 추위를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급속도로 추워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퍼뜩 생각난 그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되게 비싸다는 게 그게 네. 사실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여기서 그거 좀 멀다고 뭐 왜 이 아파트랑 저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지 이렇게 싶은데 네. 이렇게 추워지면 그래 왜 더 비싸야 되는지 알겠다 싶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혹한기와 혹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심하죠. 근데 잠깐 좀 온화하고 좋을 때면 또 이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근데 이렇게 딱 혹한기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러면 이제 잊고 있었던 그랬지라는 게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부동산도 크게 보면 언제나 이게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 자산인데 우리가 좀 너무 그동안 이 따뜻함에 너무 오랜 기간 졌다 보니까 이런 혹한기를 잊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나서 아니 한 영하 10도 지금보다 더 내려가고 있는데 막 눈발도 날리고 네. 오시는 길에 추우시지 않았을까 여쭤봤는데 두 가지를 느끼셨군요. 네네네. 부동산도 사이클인데 계절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자산도 이런 다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네.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잊고 지낸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뜨거웠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금 추워지는 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영하 10도에서 요새 1, 2월 가면은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은 또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배문성 애널리스트님의 분석을 들으시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추워질지 아니면은 여기가 추위의 끝일지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호석 이사님이랑 말씀을 나눠주셨을 때 굉장히 신선했던 게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공급 폭탄, 뭐 공급 절벽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수요자가 몰린다, 공급이 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로 보통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금리에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 금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왜 공급 수요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기자님 말씀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는 뭐 상식이죠. 그런데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려면 이제 수요가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공급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은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집 사면 바보 이러면서 아무도 주위에서 안 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다 영끌해서 샀단 말이죠. 그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이제 거래량을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주택 매매 수요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인 전월세 시장은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주택 매매 수요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서 확인되다시피 굉장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건설사 임원분께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주택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진짜 살 때는 다들 못 사서 안달이고 안 살 땐 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 실적이 호황과 불황을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설사 사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명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주택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일정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거를 이게 재화인지 아니면은 자산인지를 구분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재화는 이제 저희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고 그게 또 대부분 일정하죠. 뭐 네. 볼펜에 대한 수요, 뭐 휴지에 대한 수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에 대한 수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요가 막 이렇게 붙어서 강해지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수요가
확 사라지거든요. 네. 요즘 딱 그렇잖아요. 가격이 자꾸 내려갈 것만 같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 지금 네. 이렇게 오히려 작년보다 싸졌음에도 수요가 사라졌죠. 그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마구 오를 때는 사람들이 막 예탁금을 막 넣고 막 이렇게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지만 주가지수가 막 빠지면 분명히 더 싸졌는데 예탁금도 막 사라지고 사람들이 주식 안 사려고 하고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근간에는 금리가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수요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자산과 이제 유동성 이렇게 두 가지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합을 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희소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을 희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를 크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고 예금을 하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희소해지는 것이고 돈으로 수요가 옮겨간 거거든요. 자산보다 돈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진 거죠.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이제 돈이 너무 흔해져서 자산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니까 금리라는 것이 이제 오르내림으로써 유동성이 자산에 대한 수요를 움직이는 그런 식의 경로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시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급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아무리 희소하게 만들어도 공급이 너무 없어서 저 자산이 더 희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너무 없으면 너무 그렇죠? 없으면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돈을 희소하게 만들어도 이 자산 가격은 더 오르고 자산으로 더 수요가 옮겨갈 수는 있겠죠. 즉 이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침체가 아마 계속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긴 할 텐데 네. 저는 그런 관심에 대한 지표로 제가 계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 추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 집값이 약세였던 2011년에서 2013, 14년에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응시자 숫자가 한 6만 명 내외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1년 같은 경우는 18만을 넘어서 거의 20만 가까이 올라가 있죠. 무려 거의 응시자 수가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보통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수입도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를 하면 돈이 되겠구나 해서 몰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아주 유명한 직업이냐 뭐 이것과는 또 별개로 일반 사실 공인중개사란 자격증이 뭐 굉장히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꼭 공인중개사로 직업을 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부동산 공부를 내가 깊이 있게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자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 좋은 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많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식의 관심도 이렇게 같이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기간 중에 보시면 2011년에 참고로 수능 응시자 수가 71만 명인데 2021년은 한 49만 명? 뭐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수험생 숫자는 그렇게 줄어드는데 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렇게 늘어나고. 3배 정도까지나 늘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엄청난 관심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쏠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관심은 아직 지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무주택자든 네. 뭐 유주택자.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막 계속 뭐 술자리에서 집값 얘기만 했고요. 이거 집 살 수 있는 거냐 영끌해야 되냐 이 얘기했고 지금은 야 얼마 내려가면 사 조금만 있으면 사 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지금 이제 매크로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거를 이게 너무 올라가기 전에 초기에 싹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 거다. 이것과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한 7, 8년 집값이 지속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잠깐 이러다가 또 다시 올리겠지. 오르면 어쩌지? 네. 또 오르겠지 혹은 또 오르면 어쩌지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내재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참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의 어떤 좀 구조적인 하락이라거나 장기 침체 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야 이거 이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목격했던 그 2020년, 21년 막 이런 그 불장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때 내가 또 소외되면은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약간 펌프질하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러티브가 분명히 존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공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나 어떤 일부 전문가 분들의 입을 통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희소해진다. 지금이라도 사라. 뭐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네. 뭐 이런 말들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정작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실태 파악을 했는가 좀 이거를 좀 이번 시간에 좀 같이 돌아봤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거 갖다 되게 많이 싸웠어요. 야,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주택이 나중에는 남아돌 것이다.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나왔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뭐 가구 수도 분화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은 필요할 거고 공급은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주택은 계속 우상향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참 그게 정작 공급에 대한 개념과 통계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네. 근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이제 인구와 소득인 거는 분명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금리나 공급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뒀던 이유는 네. 인구와 소득은 어느 정도는 이 중기간의 앞날이 예측이 되고 또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인구나 소득이 갑자기 막 확 높아지거나 확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격을 설명하는 변수 이런 거를 우리가 통계적인 회계식으로 나타냈을 때 보면은 통상 변화가 큰 값이 이 가격이란 걸 좌우하지 네. 변화가 막 크지 않고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가격에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인 거는 맞죠. 네. 그리고 인구와 소득 부분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는 분명히 주택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면 맞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잠깐 그 표와 함께 보시면은 통상 지금의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외벌이 주로 남성분들만 그쵸, 이제 그쵸. 예, 경제 활동에 참여하셨었는데 점차 이게 40대 특히 뭐 30대쯤 가면 이제 여성분들도 거의 다 맞벌이죠. 경제 활동을 네.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즉 경제 활동을 하는 소득을 이렇게 외부에서 창출하는 인구 그 인구 자체는 어찌 보면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대부분이 외벌이 가정이었지만 그렇죠. 이제 저희 세대는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즉 집값이란 것도 결국 이렇게 가구당 소득이라는 것이 집값을 이제 받쳐주는 걸 텐데 모두가 공부를 안 하면 상대평가에서 뭐 올라갈 좀- 수 있죠. 그렇죠. 점수가 낮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모두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상대평가에서 내가 조금만 못해도 이 뒤처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모두가 맞벌이를 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소외되면은 참 이 집값이라는 것도 따라잡기 힘들어지는 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구와 소득이라는 것은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30대 정도까지는 뭐 인구는 약간 줄어도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인구 곱하기 소득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약해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이제 앞으로 20대, 10대들은 정말 인구도 줄고 그리고 뭐 저희처럼 맞벌이를 해도 그 인구 곱하기 소득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 줄어든단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한 2030년대 이럴 때는 분명히 인구와 소득이 집값을 영향을 좀 미칠 수 하향 있다. 압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주제는 2030년 뭐 이건 좀 너무 먼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 앞으로 뭐 한 1, 2년 네. 혹은 3, 4년 어떨 것 같냐 이거니까 그런 논리 하에서는 인구와 소득이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 변수라기보다는 한 3, 4년 이런 네. 앞은 공급과 금리가 좀 더 좌우하는 변수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 4년, 1, 2년의 공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공급이 도대체 그럼 뭘 공급이라고 하느냐부터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좀 아, 들어가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공급의 순서는 이제 인허가, 분양, 착공, 준공, 입주 뭐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그 나눠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가 딱 하나 가변적인 게 있는데 분양은 이제 착공이랑 이제 네. 자리를 바꿔서 착공을 먼저 하고 분양을 나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은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부터 받아야 이제 공급이란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1단계가 돼야 그 다음이 쭉쭉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인허가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허가는 이제 정부에서 해당 토지에 집을 지어도 된다라고 이제 주택 건설을 승인한 물량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의 선행지표로들 많이 언급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실제 주택 건설하는 시기는 완전히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또 인허가를 받아놓고
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라면은 그냥 정말 장기간 아예 주택 건설을 안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군대 가기 전에 뭐 올해 뭐 신체 검사를 받은 인력이 네네. 얼마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올해 신체 검사를 뭐 20만 명 있었다 그러면 향후 2, 3년 내에 20만 명이 군대를 가겠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7년 8년 있다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 2년 있다 가는 사람도 네. 있고 뭐 7, 8년 뒤에 가는 사람도 네. 있고 이거는 딱 올해 뭐 신체 검사 받은 인력이 얼마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앞에 공급을 전혀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저는 이제 일부 제 기사들 중에서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뭐 많이 줄어서 네. 앞으로 공급 문제 심각하다. 네. 이런 기사는 글쎄 아까 군대 신체 검사처럼 네. 좀 이게 인허가는 그 1년 1년 움직임이 앞으로의 공급을 막 좌우하는 게 아니다. 즉 올해 인허가가 줄었어도 옛날에 받아놓았던 많은 인허가 물량이 언제 또 바로 착공될지 모르니까 인허가 물량이란 것은 물론 공급의 시작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 해 한 해의 자에 대한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정권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런 기사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인허가가 뭐 줄어들어서 공급 절벽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기사를. 그런데 그것도 실상은 이거를 정권별로 인허가 물량 추이를 보면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인허가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 그래요? 정부들 때보다요. 네, 이거는 뭐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뭐 팩트인 거고요. 네. 물론 1년 1년만 따지면 뭐 작년보다 올해가 적고 뭐 이런 건 있었겠지만 이렇게 한 정권별은 한 5년 5년씩. 단위로씩 보면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인허가 물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네. 선행 지표는 이제 분양과 착공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분양과 착공은 이제 진짜로 군대를 입대를 한 거죠. 입대를 했으면 제대를 이제 일정 기간 뒤에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입대를 뭐 장교로 하냐 병으로 하느냐 뭐 공군으로 가냐 육군으로 가냐에 따라 좀 길이 차이는 있지만 그 예.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분양이나 착공을 들어가면 딱 입주 물량으로 일정 기간 뒤에는 통상 2, 3년 뒤 네. 공사 기간이 통상 2, 3년 걸리니까요. 2, 3년 뒤에는 이제 딱 입주 물량으로 나와서 우리들이 뭐 전세를 들어가든 사든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진정한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과 착공은 입주 물량, 진정한 공급의 선행 지표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은 분양을 먼저 한 다음에 착공을 들어갑니다.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면은 분양 받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언제 이 집 들어가? 그러면 2, 3년 있다가 보통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을 네. 하는 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분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분양을 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확보하느라 막 차입도 많이 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면 공사비도 막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자금 조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양을 먼저 하면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이렇게 받아서 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하면서 할 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주체들, 건설사나 금융권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팔고 미리 돈을 받아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 뭐 여전히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급을 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이제는 택지비 그리고 공사비 거기다 이제 적정 마진만 붙여서 딱 이 선에서 분양을 올리지 해라. 못하게. 그렇죠. 예. 정부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그 이상으로는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일수록 우리의 분담금도 줄어들고 사업에서 이익도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분양가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정을 시켜. 근데 보니까 이 택지비라는 거는 이제 공시지가 따라가다 보니까 택지비는 매년 좀 오른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네. 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예외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분양을 늦추면 이 택지비가 올라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겠구나.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의 택지비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니까요. 네. 특히 요즘은 또 공사비도 올랐으니까 택지비 공사비도 더 오른 만큼 분양가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반 분양 먼저 해서 현금으로 좀 미리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늦게 분양하고 분양가를 높이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작년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 본격화돼서 이게 걸렸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네. 좀 늦추는 거군요. 그렇죠. 정권 아. 바뀌고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일단 착공부터 들어가고 분양을 한번 최대한 그렇게 늦춰보자. 좋은 한마디로 때를 한번 기다려볼까 그렇죠. 일단. 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네. 시기를 기다려 본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분양을 안 하고 착공부터 들어간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서부터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공급 통계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물량 통계가 서로 어떤 괴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조합원분들이 이제 분양을 자꾸 시점을 늦추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또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대감으로 공급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니까 그만큼 공급이 지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공급 절벽이다라고 꼭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예. 부동산 쪽이 참 표현이 항상 되게 극단적인 게 절벽 아니면 폭탄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 건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뭐 좀 오르내림이 없이 절벽 아니면 폭탄이라고 하는데 네. 주로 저희가 항상 듣던 말은 이제 네. 절벽, 특히 서울은 그렇죠. 더더욱 그랬죠. 네. 절벽이다. 근데 공급 절벽의 논리가 분양을 안 한다거든요. 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시기에는 맞죠. 분양을 너무 안 하면 야, 이건 공급이 그렇죠. 2, 3년 내에 2, 3년 뒤에 없겠구나. 없겠구나라고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는 분양을 늦춘 거일 뿐이지 착공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착공을 했는데 네. 분양을 미룬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계속 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이슈 많이 되는 둔촌주공도 네. 좀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상황에서 중간에 분양을 멈췄던 거죠. 네, 멈췄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한 거고 그렇죠. 공사 일정이 뭐 어느 정도 꽤 진척된 와중에 이렇게 분양을 지금 했던 분양을 거예요.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참 분양을 미루면 공급도 지연된다라고 이제 너무나 많은 매체나 이제 혹은 전문가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민간 어플이나 부동산 뭐 어떤 포털 사이트 네.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가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화면과 같은 이제 그래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입주 물량이에요. 매년 매 분기. 연 단위로의 이제 입주 물량이고 과거는 뭐 이제 아마도 파란색 처리하고 이제 미래가 이제 뭐 미래는 저렇게 없네요 살색 거의. 그렇죠. 정말 저 그래프만 보면은 야 진짜 공급 절벽이라고 뚝 떨어지는데요. 예, 그렇죠. 예. 완전 뚝 떨어지고 예.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서로 다른 민간 회사기는 한데 네. 이렇게 두 군데 그래프만 비교해봐도 그래프가 좀 나오는 숫자들이 좀 다르고 또 예.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이제 준공 물량 통계와도 좀 다릅니다. 근데 출처를 이제 자체 수집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들 서로 집계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 네. 관심 가는 건 이제 2023년부터의 예정 입주 물량 그쵸, 그쵸. 수치겠죠. 네.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이렇게 보시고 놀라셨다시피 네. 두 그래프 모두 크게 감소해서 절벽이라는 표현이 딱 맞긴 한데요. 네. 그런데 보시면 2025년 입주 물량이 요 A 어플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근데 이제 B 사이트에선 다시 오르네요. 2만 호로 좀 더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이 차이가 뭐 추측컨대 2025년 입주 물량이 지금 B 어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한 이제 둔촌주공 12,000세대 그리고 장위 자이 레디언트 2,800세대를 네. 이제 2025년 입주 물량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네. 아직 A 어플에서는 이런 걸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즉 분양을 실시하자마자 확 반영을 했느냐 아니면 이게 아직 일정이 안 끝났으니까 반영을 안 했느냐의 차이로 일단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간 어플에서 향후 입주 물량을 반영하는 기준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양 여부에 달려 있어요. 즉 분양을 하지 않으면 향후 입주 물량으로도 안 잡는다. 아예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한 사례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의 사례로 마포구 아현동에 이제 마포 더 클래시라는 1419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 현장은 지금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은 지금 다 지어놨는데 분양을 이제 실시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일반 분양 물량이 53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먼저 분양해서 53명의 뭐 계약금과 중도금 챙기느니 그냥 아예 집 다 짓고 나서
최대한 분양가 높을 때 분양하자 이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장의 경우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민간 어플에서는 향후 입주 물량 통계에서 누락이 돼 왔다는 거죠. 얘는 거의 입주 물량으로는 잡히는 적이 없겠네요. 바로 그냥 입주한 물량으로 잡히는 거지. 바로 이거 얘는 뭐 통계로는 볼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가령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민간 어플에서 2021년 7월에 2023년 말까지의 서울의 입주 물량 통계로 볼 수 있던 거고 네. 모 일간지에서 이제 공급 절벽의 근거로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설사의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수주 현황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가령 HDC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아현 이지구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즉 아까 설명드린 마포 더 클래시를 2019년에 착공해서 2022년 말에 완공 예정인 것으로 예전부터 공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포구에 1,419세대가 최소한 저 한 현장만 해도 1,419세대가 2022년 말에 이제 완공이 다 되기로 돼 있는 건데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어플들의 예정 입주 물량 통계에서는 완전히 누락이 돼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마포 더 클래시는 이미 다 지어져서 예정대로 다 지어져서 곧 분양하고 입주도 곧바로 이제 진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네. 이 그래프는 빨간 선은 서울의 아파트 착공 물량이고 네. 초록색은 이제 주택 분양 물량이거든요. 즉 말씀대로 분양은 하지 않았는데 착공에 들어간 물량들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한 37,000호 정도나 차이가 나거든요. 네. 와, 그럼 저 기사 쓸 때 분양으로 쓰면 절벽이고 착공 착공으로 기준으로 쓰면은 또 사실- 폭탄이네요. 사실 뭐 물론 뭐 폭탄으로까지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절벽은 아니죠. 네. 네. 과거보다 착공 물량은 이 그래프들만 보셔도 과거보다 착공 물량은 이렇게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저거 아까도 저희가 대화 나눴지만 이게 폭탄 아니면 절벽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거 이제 한 5년이랑 네. 비교해 보면 지금 그 최근에 한 5년 정도는 그 뭐 폭탄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서울의 멸실 아파트 현황을 보시면 네. 한 2016년부터 멸실 아파트가 되게 크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근데 네. 멸실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졌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멸실 아파트로 이제 잡힌 거로 뭐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예. 헬리오시티는 이제 2015년에 일반 분양을 1,500세대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실시했고 2018년 말에 나올 거니까 네. 민간 어플에서 잡는 대로 그냥 1,500세대가 공급된다라고 네. 이렇게 미리 잡아 놓고 가는데 네. 근데 정작 나중에 2018년 말 가서는 조합원 물량과 임대 물량을 합쳐서 한 9,500세대가 확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만 예정 입주 물량으로 집계하면은 네. 무려 8,000세대나 차이가 나네요. 네, 저 한 아파트 공사 현장만 해도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전 분양 물량 통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그 착공을 얼마나 그걸 봐야 했는가를 된다.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공 기준으로 살펴보면 향후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그러니까 과거 장기 평균을 이제 저는 통계가 이제 파악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그 평균 물량 대비 최근에 착공된 물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그래프들로 보시면은 뭐 인천은 뭐 140% 넘게 더 와, 많고 뭐 네. 대구 90 몇 프로 그리고 또 경기도도 뭐 한 여전히 꽤 많고 심지어 서울도 장기 평균 물량보다는 최근에 착공한 그런 물량들 그래서 향후 한 올해 포함해서 한 2년 네. 내에 공급될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한 20%는 그래도 더 많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은 되겠어요. 분명히 작년 재작년에 기사가 나올 때는 공급 절벽이라고 했는데 착공 물량으로 보니까 오히려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서울의 특성이기도 하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양 물량만 봐도 그냥 향후 입주 물량이 얼마나 네. 될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2019, 20, 21년 분양 물량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럼 또 특이한 게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공급이 많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다 그 비싼 가격에 분양 다 잘 되고 재고 주택들도 가격들이 막 확 오른 채들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공급이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서울은 저렇게 착공과 분양이라는 게 이렇게 통계가 어긋나는 어떤 특이점은 있었다고 해도 지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양 물량을 보면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이게 나올 텐데 네. 분양 물량이 평소보다 되게 많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급이 앞으로 좀 많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질 법도 하지만 상관없이 다 분양 잘 되고 가격들 주택 가격들 많이 오르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작 언론에서는 굉장히 막 앞으로의 공급이 중요하고 막 이게 가격을 올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수요자들은 정작 공급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번에 말씀해주신 금리랑 그다음에 이 수요 심리인 건데 이 수요 심리를 건드리는 건 또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심리를 또 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그 정작 진짜 공급이 얼마나 되냐 이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썼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공급이 분양 물량만 봐도 그러면 공급 많은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0년 뭐 이럴 때 대구 큰일 난다. 지금 앞으로 공급 많은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된다. 네. 그런 의견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동행지표로서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네. 이 수요가 이렇게 쉽게 지금 사그라들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면 쉽게 집값 하락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면은 또 있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게 참 글쎄요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즉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착공 물량이 이렇게 많고 뭐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네. 네.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또 네네. 좁혀가죠. 네. 이렇게 즉 봐라 이제 착공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뭐 강남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보면 저는 다행히 참 결혼을 했지만 이제 네. 미혼이신 남녀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좋은 남자가 없다, 좋은 여자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꼭 많이 하세요. 했죠. 예, 네. 근데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는 언제나 있어요? 없었죠. 아, 예. 언제나 그렇죠. 없고 언제나 언제나 있죠. 예. 없고 언제나 부족하죠. 네. 아니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네. 언제 해도 이거는 뭐 집값이 상승기든 침체기든 언제나 뭐 이거는 통용되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건 말처럼.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네. 상대평가니까 네. 그거는 언제나 맞는 말이라 네. 그냥 언제나 쓸 수 있는 어떤 네. 공격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데에 공급이 많으면 저는 그건 분명히 가격을 좀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학생 수는 일정한데 서울대 정원을 확 늘리면 전반적으로 어떤 점수가 좀 더 낮은 학생들도 더 예전보다는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데의 공급을 확 늘리면은 네. 그만큼 그보다 이제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들 가격도 좀 같이 같이 네. 떨어뜨리는 네.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급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은 좀 추이가 어떠하냐 뭐 이 네.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이군요, 강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앞서서 수요는 이제 인구와 소득을 같이 봐서 판단해야 된다. 인구만 봐서는 집값에 대한 설명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네. 했듯이 저는 공급도 결국은 지금 앞서서는 계속 이제 앞으로 몇 호 공급, 몇 회 공급 네. 이렇게 그냥 퉁쳐서 Q라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방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공급도 그럼 P 곱하기 Q 개념으로 살펴봐야 어떤 이 가격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비싼 데에 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는 P 곱하기 Q로 봤을 때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어마무시한 제일 거지 큰.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강북구 어딘가에 막 한 2만 채가 공급되는 것보다 네. 강남구에 1만 채가 공급되는 네. 게 더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여파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P 곱하기 Q로 봤을 때는 네. 강남구 신축 아파트가 강북구보다 뭐 3-4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네. 공급은 이게 더 적더라도 가격을 곱하고 나면은 P 곱하기 Q는 훨씬 더 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2008년 이후로 2020년까지 장기간의 어떤 추이를 서울의 이제 전체 입주 물량, 네. 저희는 통상적으로는 이 빨간색 선인 전체 입주 물량 그해 입주 물량이 얼마였나 이거를 주로 이제 다루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네. 그럼 저 중에서 과연 비싼 아파트는 얼마씩 공급이 됐을까를 네. 한번 제가 이제 바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싼 네. 아파트가 많이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훨씬 클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더 크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노란색 바는 2022년 그러니까 초 기준, 그러니까 아직 집값이 막 지금 떨어지기 전 기준으로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네. 그런 고가 아파트들 이제 물량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거고요. 그리고 연두색 저 바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렇게 서울에서 가장 비싼 그 4개 구의 입주 물량을 따로 집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연두색이 이 노란색보다는 숫자가 적겠죠. 이제 네. 노란색에는 평당 5천만 원이 넘었던 뭐 이제 성동구, 마포구 혹은 뭐 강동구, 고덕동이라든가 뭐 흑석동 이런 데들이 포함이 돼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2008년에 현재 지금 잠실의 엘리트레파라고 하는 저 잠실에 저렇게 2만 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이제 공급이 쏟아집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꽤 선호한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니까 당시 서울의 전세가가 확 낮아지는데도 네. 기여를 했었고요. 곧바로 2009년에는 반포의 레미안과 자이가 합쳐서 한 7천 세대 정도가 또 입주하면서 이 두 개년도만 해도 이렇게 잠실과 반포가 도합 3만 세대가 넘는 네. 입주 물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근데 참 이게 잘 기억하시다시피 리만 사태가 같이 터졌다 보니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그때 당시에 서울 집값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급락하고 네. 이게 전세가도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리만 때문인지 저 공급 물량 때문인지 이게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참 저것만의 효과가 어떤지를 발라내기는 좀 어렵기는 그렇죠, 하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 이렇게 잠실과 반포에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 뒤로 보시면 2010년, 11년, 12년, 14년까지도 사실 고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네.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기에 집값은 상당히 안정됐었죠. 네. 이명박 정부 시기에요. 그 이유로 저는 좀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싼 공급 물량이 많았던 여파에다가 이제 2011년부터 12년까지 기준금리를 당시 한 2%에서 3.25%까지 숫자적으로 올리는 게 겹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비싼 아파트 공급 물량도 적었고 심지어 서울의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었지만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안 계속 올라갔다. 빠지는 아. 그런 침체기를 겪은 거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2013년, 14년 이후부터는 뭐 서울 집값이 거의 뭐 거침없는 우상향을 했는데 그 네. 우상향을 한 와중에 잠깐 이제 거래 절벽과 함께 주택 가격이 이제 조금 이제 하락했었던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그 사이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준금리를 이제 1.25를 바닥으로 1.75까지 이렇게 천천히 두 번 올렸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서 여기 보시다시피 고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확 이제 좀 치솟는데 네. 바로 이제 그 헬리옥시티 9,500세대부터 해서 좀 서울의 좀 고가 아파트들의 입주가 저렇게 2019년에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이게 즉 금리도 약간 오르고 고가 아파트 입주도 많다 보니까 네. 저때 전세가도 좀 안정되면서 집값도 잠깐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잠시의 하락기가 찾아왔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금리를 이제 네. 확 내리면서 다시 이제 이런 공급 부담 물량 정도는 이제 소화를 하고서 다시 서울 집값이 훅 오르긴 했고요. 그러다 보니 금리와 함께 설명해야 설명력이 높아진 거긴 한데 고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그거는 이제 공급 부담으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가격에 여파를 미친다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하냐를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예정 물량을 이제 정리를 했었던 자료인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다 보니까 일부 좀 놓친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입주 예정 물량 보시다시피 이 중에는 분양을 아직 안 한 곳도 되게 많아요. 착공 기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들은 다 이제 건설사들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그들이 이제 착공 일자와 완공 예정 일자가 이제 같이 보여주니까 네. 그 완공 예정 일자 상으로 2026년까지 완공될 네. 그런 물량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이 중에 보시다시피 분양을 아직 안 한 사업장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물량들은
안 어찌 잡혀 보면 있겠군요. 민간 어플들에서는 안 잡혀 있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저희가 본 훅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처럼 네. 그런 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착공 물량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면은 그것보다는 더 그래프의 바가 더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4년간 강남 3구에서 입주할 물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한 저렇게 한 5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3,000세대쯤 되거든요. 그럼 아까 보여주셨던 그 2만 세대 들어왔던 거랑 9천 세대 들어왔던 거의 중간 정도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또 집중됐었던 시기고 그 시기를 쭉 평균하면은 연평균 한 7,000세대 정도 분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한 2008년부터 예. 2020년까지요. 그러면 과거 장기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물량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네. 게다가 아까 예시로 든 거는 뭐 잠실이나 송파구 엘리오시티 이런 데였지만 앞으로 나올 물량들은 서울 입지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반포, 뭐 개포, 방배, 막 이런 잠실보다 또 더 가격이 더 네. 높은 네. 그런 곳들에서 입주할 물량들이 지금 열심히 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런 소식이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하필이면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휘청휘청하는 와중에 네. 저런 이제 그 판왕들이 예년보다 2배 많이 입주할 예정이다라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금 소화해야 되는 네. 직면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거랑 오늘 말씀 들었던 거랑 합쳐 보면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집값은 이미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금리를 이렇게 제껴놓고 생각했을 때 보통 공급과 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강남 3구 특히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 이게 결국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많이 공급이 되고 금리는 오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양쪽의 압박을 다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지금의 현 상황, 현재 주어진 여건상으로는 확실히 그렇죠. 이 공급에 대한 상황이 보시면 2020년과 21년에는 네. 서울의 입주 물량, 아파트 기준의 입주 물량이 꽤 많았어요. 네. 근데 꽤 많았음에도 아시다시피 전세가 폭등하고 집값 크게 올랐단 그렇죠. 말이죠. 그 기저에는 금리를 0.5%까지 확 끌어 낮춘 게 작동을 했고 네. 근데 반면에 올해 2022년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꽤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대비로도 꽤 적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느끼다시피 있죠. 전세가도 확 떨어지고 네. 집값도 떨어지죠. 그쵸. 네, 금리가 0.5에서 무려 지금 3.25까지 확 올랐으니까요. 네. 그렇게 참 매년 올해 입주 물량이 얼마고 뭐 얼마고 이런 게 물론 참 중요한 정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게 그 해의 집값을 좌우한다라고 네. 보기에는 이처럼 완전히 그냥 반대로 들어가는 금리라는 걸 무시하고 보면은 되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집값이 이렇게 막 오르고 네. 전세가도 심지어 이렇게 네. 오르고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져? 그러면 입주 물량을 줄여야 이렇게 집값을 네. 떨어뜨리는 건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네. 이건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그 기저에는 금리가 뒤에서 큰 배경 역할을 한 것이다. 한 거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겁이 날 수 있는 환경인데 저렇게 많은 강남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 와중에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막 떨어진다던가 한다면 우리가 공포스러워한 거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다시 막 퍼지면서 네. 온기가 돌고 저 많은 물량을 좀 적절히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높은 금리가 뭐 계속된다 혹은 뭐 더 올라간다 네. 이러면 경착륙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 연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인구 소득 뭐 이런 뭐 그거 모르겠고 네. 진짜 미국이 언제 금리 낮추냐, 인플레가 언제 다 진정이 되냐 네. 이게 참 중요해진 여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